정부가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이 받던 수수료 인하 혜택을 연매출 30억 원에 달하는 가맹점까지 받게 됩니다. 이번 가맹점 수수료 개편으로 최대 연 1조 9천억 원의 수수료가 감소되는데요. 상인 단체들은 환영했지만 카드 노조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임대기간을 늘려준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가 오는 12월 31일 첫 입주를 계획했지만 내부 분열을 맞으면서 입주가 지연될 사태에 몰렸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수료 절감 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답게 우대 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골목 음식점과 동네 빵집 사장님은 매년 수백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게 됐는데 연매출 30억 원의 중산층 자영업자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란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내년부터 연매출 5억 원이 넘는 편의점 식당 등 카드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연 최대 505만 원 줄어듭니다. 특히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 가맹점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0.6%포인트 넘게 떨어집니다. 매출의 5억 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각종 혜택으로 사실상 수수료 0%가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연매출 5억 원에서 10억 원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체크카드는 1.56%에서 1.1%로 떨어집니다. 이들의 연간 카드 수수료는 평균 147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매출 10억에서 30억 원 수준일 경우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2.21%에서 1.6%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8%에서 1.3%로 떨어집니다. 이 구간 가맹점의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은 평균 505만 원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매출 30억 원에서 100억 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0.3%포인트 떨어지고 100억 원에서 500억 원 구간은 2.17%에서 1.95%로 0.22%포인트 낮아집니다. 일각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로 보기 어려운 연매출 30억 원 수준의 가맹점에까지 우대 수수료율을 부여하는 것은 과한 혜택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33%에 해당되며 내수 부진과 임대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번 가맹점 수수료 개편으로 줄어드는 수수료가 금액으로 따져 최대 연 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카드업계 전체 수익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혔음에도 을끼리 싸우지 말자며 협력해온 카드노조와 상인단체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과감한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발표되자 상인단체들은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만세를 부르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건물 뒤편에서는 카드노조가 금융위원장 면담을 요청하며 거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카드업계의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모든 카드사가 적자 상태에 빠져 대량 실업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희비가 엇갈린 두 단체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수수료 인하에 대해 한 목소리로 공동 요구안을 냈습니다. 노조는 상인들 요구대로 수수료가 낮아졌으니 공동 요구의 한 축인 재벌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도 상인단체와 정부 여당이 끝까지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 정신이 일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야 되고, 상인단체도 일단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또 함께 노력할 겁니다.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카드 노조의 어떤 입장들을 대기업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런 요구사항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양 단체 합의를 이끈 관계자들이 앞으로 어떤 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만 보면 가까운 거리였음에도 공동합의 이행 요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카드 노조를 찾아준 상인단체 관계자는 없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면 분양을 해주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분양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며 이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임대기간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서울 청계광장.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전국에서 입주민 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통령은 신년공인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한 뒤 분양을 받을 수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지난 2006년 판교 신도시를 시작으로 전국에 12만 가구가 들어섰습니다. 이후 분양 전환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분양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비슷한 취지로 도입된 5년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원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금액 사이에서 분양가가 정해집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 금액 이내로 책정됩니다. 특히 몇 년 사이 집값이 빠르게 오른 판교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5억 원에서 6억 원의 현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입주민들은 임대기간을 최대 8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법을 발의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도 벌였습니다. 갈등이 깊어지자 정부가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우선 입주민이 분양을 포기하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사들여 다시 임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분양을 받기로 한 입주민에겐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임대기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세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그 중간선에서 적정한 분양전환가를 받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나갈 겁니다. 한편 여당 측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쉽게 말을 꺼낼 수 없다며 다음 달 정부 대책이 나오면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건설은 기존 입주자 모임인 재건축 조합이 결성돼 추진됩니다. 이들 조합은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발주 등 각종 이권을 행사하다 보니 횡령이나 비리 혐의 등에 휩싸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도 이 비리 등을 둘러싸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서 다 지어놓고 입주가 지연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합 내분 사태를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500여 세대 규모로 재건축되는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 송파 헬리오시티. 오는 12월 31일 첫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선 송파구청의 준공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사업 시행 인가 때 설계와 현재 공사가 마무리된 설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면 해당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2017년 설계 변경 건이 있었지만 전임 집행부에서 처리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총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돼야 임시 사용 승인이든 준공 승인이든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송파구청에서 설계 변경이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입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문제 등으로 조합원들은 조합 대 입주자 협의회로 나뉘어 갈등의 골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달 1일 임시총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공사비 235억 원 증액, 시공사와 도급계약 변경,
아파트 상가 관리업체 선정, 사업 시행 계획 변경 등의 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주자 협의회는 저가자재를 가져다 공사를 했으면서 공사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200만 원짜리 소나무를 4,5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조경특화비 85억 원을 책정했다면서 실제로 공사한 건 20-30억 원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조경할 때 몇천 원짜리 풀뿌리부터 수천만 원짜리 나무까지 다양하게 들여왔다면서 여러 곳에 가서 비교해보고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가자재를 들여와 공사한 건 이미 구속된 전임 조합장 때 일이라면서 이미 공사한 걸 뜯어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조합은 어떻게든 수습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상가 관리업체 선정 때도 부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입주자 협의회는 당초 발표한 업체 2곳을 새로운 곳으로 바꿔치기 했다면서 막대한 이권 때문에 조합장에 유리한 곳으로 바꾼 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대단지다 보니 1년에 아파트와 상가 관리비가 1,0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관계자는 대의원의 투표로 업체 선정을 했는데 OMR 카드 용지에 적힌 업체 순서와 OMR 카드 판독기의 업체 순서가 달라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이를 발견하고도 그냥 두는 게 더 잘못이란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금융당국의 고의 분식 회계 결정으로 거래 정지에 들어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 심사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이 상장 적격성을 인정할 경우 바로 다음 주부터 거래가 재개될 수 있지만 상장 폐지 심사가 결정되면 거래 정지 기간은 최대 27거래일 더 늘어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15일부터 8거래일째 거래 정지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 심사를 받을지의 여부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올릴지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 즉 상장 폐지 심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1차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현행 상장 규정상 거래소는 실질 심사 사유 발생일로부터 15거래일인 12월 5일 안에 상장 폐지 심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래소의 1차 심사에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바로 다음 거래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의 거래가 재개됩니다. 하지만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교수 등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에 의해 최장 20거래일간 심사를 받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 유지로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 거래일부터 거래 정지가 풀리지만 상장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리면 7거래일 이내 상장 폐지 혹은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빠르면 다음 주 거래가 재개될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27거래일 이상 거래 정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거래소의 주요 심사 기준이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임을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정지가 수개월간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재무 상태가 건전한 편이고 개인 투자자가 8만 명이 넘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분식 회계가 고의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경영 투명성 심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KT 아현지사 화재로 이번 주말 통신 대란이 발생했는데요. 당장 이번 주로 다가온 5G 시대에 이런 통신 장애가 또 발생한다면 그때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 복구 작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KT는 오늘 내로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근 상인과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는 D등급 통신시설. 정부가 통신시설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는 건데 D등급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업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문제를 키웠습니다. 치안부터 보안, 경제 등 서울이 마비되는 정도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데 통신망 관리 체계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에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오후 통신 3사 최고 경영자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통신 3사 CEO는 피해 복구를 위한 공동 노력과 함께 향후 모든 통신사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연내에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통신 3사 또 관계부처 등과 협력을 통해서 금년 말까지 안전한 통신망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율주행과 원격진료 등 활용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어지는 5G 시대에 이런 통신장애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대규모의 인명사고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통신망 관리체계에 대한 철저한 상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시선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쏠려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에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경사노위가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고삐를 바짝 쥐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불참 속에 연내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나서 경사노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사노위는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설치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통상 위원회는 추천을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회 주축으로 꾸려지는데 보름에서 한 달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염두에 빠르면 일주일 안에 위원회를 꾸린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이 빠르게 이루어져도 첨예하게 엇갈린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조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경사노위 출범에 빠진 민주노총은 내년 1월 참여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답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그게 경사노위 만든 취지 아닙니까? 우리는 반대잖아요, 탄력 댓글로. 반대 여론이 더 많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동자들 입장에서 막아내야죠. 최종은 뭐 당연히 1월 달이고. 예. 당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결국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간 셈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연내 처리 목소리를 높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노동계 입장만 봐주기 어려운 상황인데 노사 간의 합의를 뒤로한 채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해 권고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재래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마트 등 대형 유통점의 주말 영업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스타필드 등 쇼핑뿐 아니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복합 쇼핑몰도 주말 영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내일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이를 두고 쇼핑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법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경제산업부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현재 유통산업법 개정안반 30개 넘게가 지금 발의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논의들의 주된 핵심이 무엇인가요? 네, 현재 발의되어 있는 안만 32개에 달하는데요. 현재 홍익표 의원 안이 여당 내에서 통합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그걸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핵심은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복합 쇼핑몰에도 확대를 시키는 건데요. 현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복합 쇼핑몰도 한 달에 2번 쉬어야 하고 그리고 주변 상권과 합의를 거친 경우에만 평일에 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되고 있는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복합 쇼핑몰로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게 핵심인데 이 복합 쇼핑몰이라는 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현재 여당 내에서 합의된 바에 의하면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의 쇼핑몰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 복합 쇼핑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지금 현재 어디에도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사실상 법 개정 취지 자체가 유통 대기업의 그런 사업 자체를 겨냥한 게 아니냐면서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전통시장 1km 안에만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기존 상권이 형성돼 있는 경우 그
상권으로부터 1km 이내에 대형마트가 못 들어오게 됩니다. 네. 앞서 이 대형마트 규제 때도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다. 이런 논리들도 많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복합 쇼핑몰을 규제를 한다고 소형 유통점이나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합 쇼핑몰을 방문하는 이들이 쇼핑몰 문이 닫았다고 해서 그 재래시장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복합 쇼핑몰의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굉장히 강화된 주말 놀이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천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10명 중 6명이 현재 대형마트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그 의무 휴업일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유지를 해야 한다고 답을 했고요. 때문에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도 그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필요 이상으로 줄여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이 말 그대로 단순히 쇼핑 인구만 몰려드는 게 아니라 단순한 즐길거리가 또 많기 때문에 부족한 사회 인프라를 충족하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도 보이고 있죠. 네, 대표적으로는 계절을 불문하고 찾아오는 미세먼지가 그 원인으로도 뽑히는데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에 찾기 쉽고 또 무더위나 강추위가 심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복합 쇼핑몰을 주로 찾게 되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복합 쇼핑몰에 가게 되면 수유실이나 키즈카페 등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육아 부담이 있는 부부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면들을 따져본다면 이 전통 재래시장과 복합 쇼핑몰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바라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의 이른바 놀이권 그리고 복지가 불필요하게 침해되는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중소상공인들의 생활 여건이 나아지지는 않을 수 있다. 상생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기존의 대형마트에 규제를 했던 경우에는 어떤 그 규제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 있었지만 점점 그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게 그 국회 입법조사처의 결과인데요. 주로 이제 평소에 원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에서는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또 오히려 영업 규제 기간 동안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이나 무점포 소매 그 매출로 이어진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단순히 상대적으로 더 큰 시장을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이 재래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좀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재래시장의 어떤 자체적인 혁신 사례는 없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그 의무 휴업일 지정 제도에 대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별도로 준비하고 있거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혁신은 없었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는데요. 아무래도 생계형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마음 놓고 다양한 실험을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 자체가 스토리가 없고 재미도 없는 공간이 된다면 계속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데요. 때문에 정부 정책도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조사를 보면 이 체인스토어 협회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오히려 보완 관계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요? 네. 2012년 대형마트와 그 SSM에 대해 해당 규제가 시작된 이래 지난해까지 신한카드 소비자들의 카드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오히려 대형마트 출점으로 인해 그 유동인구가 늘어나자 전통시장을 동시에 이용하게 되는 시민들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재래시장과 떨어진 위치에 있는 오히려 원거리 상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내일부터 국회 산업위에서 본격적인 이 논의에 들어가는데요. 복합 쇼핑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오늘부터 흰색 종이 빨대를 전국 매장에 도입합니다. 오늘 스타벅스는 지난 9월부터 해온 종이 빨대를 시범 운영을 마치고 앞으로 흰색 종이 빨대를 전 매장에서 쓰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랫동안 음료에 담길 경우 강도가 약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빨대 내 외부를 모두 콩기름으로 코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빨대 없는 컵 뚜껑도 함께 도입됩니다.
즉 휘핑크림 없이 일반 얼음만 들어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이스 라떼의 경우 빨대 없이 바로 마실 수 있는 형태의 리드가 제공됩니다. 또 음료를 적기 위해 사용해온 플라스틱 스틱은 전량 우드 스틱으로 변경되고 4달 중순부터는 9잔 이상을 포장해 갈 때 일회용 포장 비닐 대신 다회용 백을 사용합니다. 한편 그동안 매장에 늘 비치됐던 플라스틱 빨대와 스틱 등 일회용품 역시 모두 회수해 매장 내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소화합니다. 스타벅스 측은 이를 통해 매년 지구 한 바퀴에 달하는 분량의 플라스틱 빨대를 써왔는데 내년부터는 그 이상의 플라스틱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팍스넷이 오늘 기업 설명회를 열고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팍스넷 360을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코스닥에 상장한 팍스넷은 1999년 설립된 종합금융 포털 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누적 가입 회원은 650만 명에 달합니다. 팍스넷 360은 미래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한 팍스넷의 신사업 플랫폼으로 메인이 되는 팍스넷 체인과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팍스 덱스, 코인 전문 포털 서비스 등으로 구성됩니다. 팍스넷 체인은 모든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며 이론상 한계가 없는 초당 거래 처리 속도와 높은 보안성이 장점입니다. 내년 1분기 정식 서비스 예정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팍스 덱스는 중앙화된 기존 거래소와 달리 탈중앙화 시스템을 통해 개인 암호화폐 지갑 간의 직접 거래가 가능합니다. 코인 전문 포털 서비스의 경우 거래소와 코인의 평가부터 암호화폐 공개 심사까지 진행하므로 투자자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지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강대선 팍스넷 사장은 팍스넷 360은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으며 수익 창출 방법도 무궁무진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산업의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내년 국내 GDP 성장률을 2.6%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6월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국내 중소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의 올해 매출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할 전망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이같이 밝히고 매출 부진 원인으로 국내외 소비 수요 감소를 꼽았습니다. 식약처가 오늘 필립 모리스가 제기한 정보 공개 소송에 법정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재판 절차에 따라 먼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필립 모리스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필립 모리스는 지난달 1일 아이코스 등 관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 정보를 공개하라며 식약처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P2P 금융업체 테라펀딩이 오늘 삼성전자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 플랫폼에 입점했습니다. 이는 국내 P2P 금융사 가운데 처음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